황승훈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5G 이동통신 기술 워크숍이기 때문에 5G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LTE를 앞에다가 두었을까? 그 이유는 뭐 조금 아까 저희 신요한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LTE가 결국 5G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술이다 보니 LTE를 알고 그다음 5G의 대표적인 NR 표준을 배워야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오후 세션의 NR 세미나의 그 펀더멘털을 다지기 위해서 이제 LTE 개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LTE를 설명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10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빨리, 그리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제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좀 다양할 텐데 뭐 학교에 계신 학생들도 있고 뭐 연구소나 아니면 회사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각점이면 그 눈높이를 좀 낮춰서 좀 쉽게 밑바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뭐 이와 같은 LTE 기호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한 경험이 몇 번 있는데 대부분 막 인트로부터 이제 시작을 보통은 했습니다. 근데 인트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뭐 이동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신에 대해서 기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테크니컬 프리리미너리라고 해가지고 슬라이드 3장으로 첫 번째 장 통신, 두 번째 장 디지털 통신, 세 번째 장 채널 코딩에 대해서 컨셉을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린 다음에 인트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빨간색 박스를 하나 치고 파란색 박스를 하나 쳤는데요. 지금 빨간색 박스가 LTE에 대한 표준에 대한 내용들이 될 거고요. 뭐 세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 박스는 다운링크하고 업링크. 그러니까 다운링크라고 하면 기지국에서 단말기, 또 업링크라고 하면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가는 방향에 어떠한 그 프로세싱이 있는지가 담겨져 있는 게 이 파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LTA, LTA 프로 간단히 소개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니컬 프리리미너리인데요. 자, 이제 밴드위스라는 거하고 데이터 레이트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밴드위스하고 데이터 레이트. 밴드위스,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밴드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주파수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트라는 것은 뭐 레이트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제가 수도꼭지를 이렇게 막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아마 그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교실을 청소할 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 물을 빨리 담아가지고 청소를 빨리 하고 집에 가려면은 그 양동이를 갖다가 그냥 이 수도 밑에다가 하나만 놓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이와 같이 수도가에다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수도꼭지 밑에다가 양동이를 5개, 6개 놓고서 한꺼번에 물을 틀어가지고 빨리 가져가서 이제 청소를 하고 일찍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우리가 밴드위스, 대역폭이라는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도꼭지에서 하나로 물을 받는 경우하고 이와 같이 수도꼭지 여러 개를 동시에 물을 받는 경우하고 어느 게 더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게 이 대역폭과 데이터 레이트,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보낼 수 있는지 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으로 제가 이제 그림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그걸 조금 더 학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밑에 그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그림은 이 그림은 회장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집어넣었는데요. 아마 그 대학교 때 뭐 시노미 시스템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푸리에 트랜스폼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리에 트랜스폼이 뭐냐 하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을 서로 왔다리 갔다리 변환시켜주는 그냥 변환 도구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도 싱크라고 써 있는데 이와 같이 싱크 펑션의 형태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죠. 섹이니까 여기 시간 도메인입니다. 세컨드니까 그게 프레이 트랜스폼 하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와 같이 헤르츠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와 같은 어떤 펄스 형태의 스펙트럼을 점유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축에서의 요 양의 값을 갖는 요 범위 타우라고 하는 그 펄스의 듀레이션 그 듀레이션 타우가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타우분의 1 이와 같이 역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타우를 줄이면 줄일수록 타우분의 1은 역수니까 증가하겠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시간축에서 이 타우를 줄인다. 즉 단위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보내려면 이 펄스의 점유 그 폭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 보내던 걸 두 개 보내던 걸 세 개 보내던 걸 네 개 이렇게 보낼 수 있을 테니까 타우를 줄인다라는 거, 즉 데이터 레이트를 높인다라는 의미가 대역폭의 입장에서 보면은 큰 주파수 대역폭을 점유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동통신을 쭉 보아왔는데 계속해서 보내야 되는 데이터량은 많아지고 그러려면 데이터들을 좀 더 빠르게 보내줘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대역폭은 점점 넓어져서 우리가 뭐 광대역이니 이런 말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광대역이라는 게 폭이 넓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과 주파수의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데이터 레이트하고 심볼 레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데이터 레이트 그러면 그 단위를 보면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단위 초당 몇 비트를 보낼 수가 있느냐. 비트라는 거는 뭐 우리가 디지털에서 보는 1, 0, 1, 뭐 1, 1, 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비트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바이너리인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1 이렇게 되지만 이와 같은 그 여러 비트를 묶음으로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묶음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심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그 현재까지 쭉 써왔던 변복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써놨는데 뭐 QPSK, 16QAM, 64QAM, 256QAM. 그러면 QPSK는 2비트가 또 16QM은 2의 4제곱이니까 이제 4비트가 64QM은 6비트, 256KM은 8비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비트가 하나의 심볼로, 4비트가 하나의 심볼로, 6비트가 하나의 심볼로, 8비트가 하나의 심볼로 전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택시에는 4명이 타지만 버스에는 몇십 명이 타고 비행기에는 몇백 명이 타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줄 때 여러 비트들을 하나의 심볼에다가 실어서 보내주면 뭐 비행기 한번 뜨면 몇백 명이 이동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좀 뒤에 나오겠지만 부작용도 있죠. 만약에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 4명이 다치지만 비행기가 하나 떨어지면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좀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좀 너무 로우 레벨인가요? 아니면 괜찮나요? 좀 설명이 좀 너무 어려운가요? 어떠신가요? 대화하기 저는 좋아하는데 싫어하시나요? 아니 뭐 의견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슬라이드 하나로 통신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통신 기본적인 시스템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0101 이와 같은 디지털 그 비트들을 이제 사실 심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볼이라는 것은 여러 비트를 하나의 심볼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여기선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의 심볼이니까 이제 QPSK를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2개씩 비트를 가지고서 여기 지금 그 바이너리 비트들을 2개씩 묶어서 01이면은 이 지금 4개의 콘스텔레이션 중에 이 4개의 신호 중에 01이면 이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또 10이면 이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4개가 동시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이 4개 중에 하나의 시그널이 보내져서 수신자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요게 수신이 됐으면 송신 측에서 10를 보냈구나. 아니면 수신 측에서 받았을 때 00을 받으면 요 신호를 받으면 00이란 2비트가 보내졌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그 비트 투 심벌 컨버전을 해준 다음에 이걸 이제 모듈레이션이라는 걸 해주는데요. 모듈레이션이라는 거는 말 맞다나 우리가 신호를 정보를 그 비트 레벨로 그냥 디지털 정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주도를 가고 싶은데 제주도를 가려면 꼭 배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야겠죠. 그러면 비행기나 배를 우리가 보통 캐리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를 캐리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호를 무선으로 빵 하고 쏴주는 것은 캐리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캐리어에 우리 정보를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리어 모듈레이션이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인 또는 코사인 같은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캐리어로 사용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심볼들을 갖다가 표현을 잘 해주고 그 표현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모듈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수신 측에서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심볼을 다시 뽑아내는 것을 디모듈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4개 중에 나는 10이라는 걸 보내고 싶어서 요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면 만약에 수신기에서 요 신호가 정확히 받아진다면 사실은 해피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채널이라는 이 신호가 전송이 돼서 수신하기까지의 그 미디엄, 채널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노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분명히 S1이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S1이라는 신호가 그대로 보내져서 수신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 S1이니까 11을 보냈구나. 근데 노이즈에 의해서 수신된 신호가 이와 같이 이동이 돼서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리시버, 이게 이제 수신기인데요. 수신기에서 잡음 같은 게 존재할 때 보낸 신호를 이제 찾아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디시전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호가 노이즈에 의해서 이만큼 이동이 돼서 이 신호로 수신이 되면 이제 우리는 디시전, 판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QPSK인 경우는 어찌됐든 이 신호랑 4개 중에 하나가 보내졌다는 건 확실하니까 이 신호가 어디랑 제일 가깝지? 그래서 이 신호랑 제일 가까우니까 이 신호가 이쪽으로 밀린 거야 라고 생각해서 S2로 디시전이라는 것을 하죠. 근데 지금 사실은 S1을 보냈으니까 이 그림의 케이스는 에러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이 수신기에서는 이와 같은 오류를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오류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통신에서는 이제 오류 확률이 어떻게 되냐, 비트 에러 레이트가 어떻게 되냐, 심볼 에러 레이트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따지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오류를 피할 수가 없고 그 대신 그걸 최대로 낮추게끔 우리가 시스템을 디자인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퀄리티, 신호의 퀄리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앞에서 비트를 심볼로 만들 때 2비트, 4비트, 그 다음에 6비트를 하나의 심볼로 만들 때 이제 콘스텔레이션입니다. 시그널이 이 4개 중에 하나 보내고 이 16개 중에 하나 보내고 이 64개 중에 하나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비트, 4비트, 6비트 훨씬 더 많은 비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이따 뭐 이동통신의 발전 과정도 설명하겠지만 데이터 비트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듈레이션 오더는 높아지는 겁니다. 4에서 16, 16에서 64 이와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각형, 바깥쪽에 큰 사각형, 이 바깥쪽에 큰 사각형을
다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 사각형 안에, 이 사각형 안에, 이 사각형 안에 훨씬 더 많은 그 심볼들이 존재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채널 통감에서 노이즈에서 이 포지션, 콘스텔레이션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만 움직여도 옆의 신호로 가까이 가서 옆의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그 데이터 레이트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에러에 굉장히 민감해진다라는 단점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 바깥의 네모가 다 똑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 바깥에 있는 이 네모의 크기를 확 키우면 얘네들의 거리도 이만큼 넓어질 수 있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그 원점으로부터 이 심볼까지의 거리가 사실은 신호의 앰플리튜드가 되고, 신호의 앰플리튜드는 결국 제곱하면 파워가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파워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성능을 갖다 좀 개선해주자, 뭐 이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QPSK 16QAM, 64QAM, 256QAM 이와 같이 그 비트레이트가 높아지는 하이오더 모듈레이션을 쓰게 되면 이와 같이 그 동일한 BER,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을 때 그 동일한 BER에서 요구되는 EBN0, 그러니까 요구되는 에너지나 파워의 양이 커지는 거고, 또는 동일한 EBN0, 동일한 파워의 기준으로 보면 BER이 또 이와 같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지털 모듈레이션과 관련된 BER 그래프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채널 코딩입니다. 사실 채널 코딩도 대학에서는 한 학기 정도 수업을 하는 그런 건데, 자, 채널 코딩 조금 아까 요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자, 트랜스미터가 있고 리시버가 있어요. 사실 이와 같은 통신 시스템을 이제 너무 로 레벨에 설명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학부 강의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을 보내고 싶다. 어떻게 보낼 거냐? 그러면 대부분 우체국에 가서 택배로 맡기죠. 택배로 맡기면은 그 우체국 택배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트럭에다 실어서 부산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나 급하니까 빨리 보내줘야 되겠다. 돈을 좀 치르면 비행기로 보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비행기, 트럭, 버스, 아니면 사람이 자전거에다 싣고 가든 이런 모든 것이 캐리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와 같이 지금 데이터를 무선 사이누소이달 캐리어에 싣는 것처럼 지금 내가 보내고 싶은 어떤 중요한 물건을 부산 친구한테 보내기 위해서 그 차나 여러 가지 운송 수단에다가 올려놓는 것을 우리가 모듈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보면 우리가 가서 그냥 물건을 갖다가 딱 주고서 이거 보내주세요 그러지 않죠. 가면 항상 포장을 하게 됩니다. 포장을 하는데 이거 너무 깨지면 안 되고 중요한 거야. 그럼 포장 랩을 많이 하죠. 포장을 막 여러 겹으로 포장 싸고 또 한 번 싸고 또 한 번 싸면 자꾸 그 부피가 커져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비용을 많이 내야 되고 우편료가 비싸지고 뭐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대신 나는 괜찮아, 조금만 깨져도 돼 그러면서 포장 간단하게 하나 하면 싸지는 대신 그 대신 나중에 물건이 파손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 과정에서 깨질까봐 내가 랩업, 포장을 여러 겹 하는 것을 채널 코딩에 비유합니다. 데이터가 채널에서 뭔가 깨지기 전에 보낼 때 거기에다가 포장을 많이 하는 것처럼 뭔가 리던던트한 비트들을 많이 붙여놓습니다. 그럼 리던던트한 비트를 많이 붙여놓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데이터를 못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을 많이 치르는 거죠. 근데 그 리던던트 비트를 가지고서 수신단에서 다 그 에러가 난 것들을 다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채널 코딩이고요. 채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인터피어런스나 노이즈나 이런 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나는 포장을 좀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건 안 깨지는 거니까 꽉꽉 눌러가지고 부피를 줄여가지고 한 번만 싸가지고 보내요.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스 코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스 코딩. 그래서 원래 데이터 비트가 있는데, 야, 이거 다 보내려면, 지금 전송 채널 너무 많이 점유한다. 좀 줄여보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그 데이터량을 줄여주는, 그게 이제 소스 코딩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 데이터, 소스, 비트와 관련되는 거고, 사실은 통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뭐 K는 콜스트 랭스라는 건데 하여튼 이와 같이 어떤 채널 코딩과 관련된 이런 숫자가 늘어나면 이제 컴플렉시티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언코디드, 그러니까 코딩을 안 쓸 때 성능이 쭉쭉쭉쭉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동일한 어떤 그 비트 에러 레이트 성능을 얻기 위한 EVNG로 에너지나 파워의 요구량이 적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돈 조금만 써도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와 같이 채널 코딩을 쓰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우리가 채널 코딩 게인이라고 하고, 사실은 이제 셔넌 커패시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커패시티 이퀘이션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1.76dB와 같은 어떤 그 최소한으로 가질 수 있는 EVN0 값을 우리가 또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코딩을 이용해서 이 코딩을 안 썼을 때보다 좌측으로 EVN0가 줄어지는 게 결국 이제 채널 코딩 게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3페이지로 뭐 통신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그 다음에 디지털 통신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그 다음에 채널 코딩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 좀 너무 베이직했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이해를 하고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LTE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제가 다른 책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그 이동통신은 이렇게 진화를 해왔어. 이볼루션 해왔어. 1세대는 아날로그였어. 2세대는 디지털로 바뀌었어. 물론 2세대 이후는 다 디지털입니다. 2세대는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세대부터는 디지털이 계속 이어지지만 데이터 레이트가 좀 높아지고 무슨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들이 들어가면서 점점 발전을 해서 4세대, 5세대. 사실은 이 5세대가 오늘 이제 워크숍의 주 메인 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얘기는 사실은 다 많이 들어보셨고 사실 옛날 얘기니까 다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부터 거꾸로 한번 몇 개만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오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아마 이 NR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NR은 이제 뉴 라디오의 약자인데 실제로 이제 5G를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타이트한 리퀘어먼트를 만족시켜주는 표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NR은 이전에 뭐가 없습니다. 진화되어 어떤 그런 게 보이진 않는데요. 여기 지금 4세대에 보면 LTE 어드밴스드가 있고요. LTE 어드밴스드는 지금 LTE 어드밴스드 프로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그 전으로 보면 LTE에서 왔다. 계속 이제 진화의 어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LTE 어드밴스드 프로, 그 다음에 별도의 NR. 근데 이제 이 NR이 바로 이 LTE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전에 LTE 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기 점선이 쪽쪽쪽쪽쪽 나와 있는데 이 점선이 사실은 LTE와 LTE 어드밴스드를 가르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4G LTE라고 늘 들어왔는데 왜 LTE는 요 왼쪽에 있고 LTE 어드밴스드가 우측에 있냐? 그 4G냐 5G냐 이런 그 리퀘어먼트를
주고 인정을 해주는 거는 사실은 ITU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ITU라는 단체가 이러이러한 걸 만족한 것을 4G라고 해, 3G라고 해, 5G라고 해 라는 거고, 사실은 LTE나 NR이나 LTE 어드밴스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3GP라는 단체에서 만든 표준입니다. 그래서 LTE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4G의 리퀘어먼트를 미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4G 밑에 있는 거고요. LTE 어드밴스드는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우측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LTE 어드밴스드부터 이제 4G의 리퀘어먼트 만족한 진정한 4G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데이터 레이트 관점. 조금 아까 이제 데이터 레이트 말씀드렸죠. 아까 싱크 펑션을 가지고서 이 데이터 빗 듀레이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비트라는 어떤 사각파를 가지고서 시간축에서 설명을 하면 그거 프레 트랜스폼 하면 주파수축에서 싱크 펑션 같이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요 빗 듀레이션이 짧아야 된다. 데이터 레이트를 빨리 보내야 되니까 짧아야 되니까 짧으려면 대역폭이 넓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아까 비트레이트와 밴드위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트레이트라는 게 지금 쭉 피크 데이터 레이트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WCDMA, 3G의 WCDMA가 2Mbps를 피크 데이터 레이트 만족시켰는데 LTE에서 150에서 300Mbps, LTE 어드밴스드 1GBps, LTE 어드밴스드 프로 3GBps, NR은 이제 20GBps를 이제 피크 데이터 레이트를 타겟으로 해서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거는 숫자적인 측면에서 이 얘기고,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옆에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사실은 점점 더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죠. 자, 밑에는 CDMA니까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요. 자, 이 그림은 이제 OFDM입니다. 자, OFDM. 사실 우리가 아까 제너레이션, 통신의 그 세대에 대한 설명 드릴 때 제가 4G, 그 다음에 3G의 마지막만 설명드렸죠. 근데 사실은 3G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WCDMA죠. 우리가 WCDMA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는 이름은 정식 명칭은 UMTS인데, 그 WCDMA는 말 그대로 CDMA가 쓰였기 때문에 WCDMA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선 접속 기술이. 근데 그게 4G로 오면서, LTE로 오면서 바뀌게 됩니다. 뭘로 바뀌냐면 OFDM. 이 OFDM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OFDM에서 사실은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왜 이 그림을 좋아하냐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OFDM 그림을 보시면은 이쪽 방향에서 쳐다본 그림들을 많이 볼 거예요. 이쪽 방향에서 봤다는 의미는 뭐냐면, 요 축이 지금 주파수 축입니다. 주파수 축상에서 여러 개의 오소고날한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OFDM의 이미 풀네임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주파수 축에서 오버랩이 되면서 오소고날한 어떤 캐리어들이 쭉 이와 같이 나열되어 있는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OFDM 그러면 F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주파수 축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림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시간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림을 사실 많이 보진 않는데, 시간축에서는 이렇게 되죠. 시간축에서는 이 각각의 캐리어에 어떤 신호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시간축에서는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서 잠깐 또 설명하겠지만, 이 OFDM이라는 신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DMA는 광대역이 있는데 요거는 협대역이다 보니까 이제 ISI의 강하다라는 장점도 있고 하게 되는데, 어차피 이 채널에서 생기는 멀티패스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티패스에 의해서, 이제 멀티패스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거죠. 직접 전송이 되는 신호가 있고, 어딘가를 부딪혀서 들어오는 신호가 있으면, 어딘가를 부딪혀서 들어오는 신호는 거리가 길죠. 경로가 길죠. 경로가 길다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니까. 그래서 결국 수신기에서 수신되는 타이밍이 여러 개가 지연이 돼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 경로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소고날리티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OFDM에서는 뒤에 있는 신호를 카피해서 앞에다가 카피해서 그대로 집어넣어 주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OFDM LT 표준 주파수 시간 그림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OFDM의 단점은 피크 투 에버리지 레이시오가 이제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이제 시간축에서 보면 좀 쉬워요. 시간축에서 보면 이와 같은 여러 개의 캐리어들의 신호들이 합쳐질 거니까 그게 어떤 값을 가질지 모르지만 합쳐질 거니까, 그 합쳐진, 그러니까 앰플리튜드잖아요. 앰플리튜드의 제곱은 파워니까 결국 이 파워의 평균치와 피크치 간의 이 격차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커지는 게 커서 나빠라는 게 그냥 커서 나쁜 게 아니라, 그 피크 투 에버리지의 B가 커진다라는 의미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파워 앰플리파이어의 인풋 신호 대비 아웃풋 신호의 캐릭터리스틱입니다. 그래서 인풋 신호가 이만할 때 아웃풋 신호가 이만큼 나온다라는 건 이제 파워 앰플리파이어의 어떤 캐릭터리스틱인데, 이와 같이 리니어하게 그 크기가 작든 크든 리니어하게 이만큼이 들어가면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져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리니어 영역이 일부고 나머지 그거보다 큰 경우에는 난리니어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난리니어한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입력대 출력의 어떤 그런 그 캐릭터리스틱이 좀 깨지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신호의 파워 에피션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면 다 리니어하게 리니어 구간은 큰 앰플리파이어를 쓰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앰플리파이어의 가격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같은 난리니어에 의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워 에피션시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기지국 쪽보다는 아무래도 배터리를 사용하는 단말기 쪽이 크니까, 단말기 쪽에 이제 나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SC OFDM, 싱글 캐리어 OFDM을 LTE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후 수업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멀티플 억세스 얘기가 조금 더 되는데요. 자, OFDM-A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OFDM-A. 사실 OFDM, 조금 아까 OFDM, 오토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었는데, OFDM-A 갑자기 뒤에가 갑자기 멀티플 억세스로 바뀝니다. 자, 이제 멀티플렉싱과 멀티플 억세스의 차이점이 뭐냐? 뭐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사실은 아주 유사한 겁니다. 아주 유사한데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멀티플 억세스라고 하면 멀티플 억세스 요 사이에다가 유저라는 단어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멀티플 유저스 액세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 사용자가 이제 나 쓰고 싶어, 나 통신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 여러 사용자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멀티플 억세스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멀티플렉싱 그러면 사실은 약간 센트럴라이즈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냥 관장하는 그런 개념인데,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쉬울 텐데요. 지금 이제 OFDM vs OFDMA 이렇게 해놨죠. 이게 그냥 멀티플 억세스가 아닌 경우와 멀티플 억세스인 경우인데, 사실은 이와 같이 주파수 축상에서 보면 한 유저한테 다 줬다가 다른 타임 순간에 다른 유저한테 줬다가 또 다른 순간에는 다른 유저한테 줬다가, 유저들이 사용을 하지만 모든 주파수를 한 사용자한테 다 줍니다. 사용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OFDMA가 되면서 이와 같이 일부 주파수를 사용자 1한테 주면서 일부 주파수는 또 사용자 2한테도 주는 것처럼 여러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분배를 해줄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멀티플 억세스의 방법으로 이제 OFDMA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용자마다 채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건드려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타임 베어링, 시간에서 변합니다. 시간에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변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 축에서도 어느 프리퀀시
에서는 좋고 어떤 프리퀀시에서는 안 좋고 이와 같은 특성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좋은 채널 특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한테 그 리소스를 줘서 뭐 예를 들면 요건 지금 주파수 측에서만 보여드리는 건데 요 주파수에서 지금 사용자 1번이 이게 하늘색이 지금 채널의 상황입니다. SNR 상황. 그래서 좋은 SNR 상황일 때 유저 1한테 리소스를 주고 지금 이 유저 2는 이렇게 하늘색이 높은 SNR일 때 데이터를 주고 하면 이와 같이 전체 주파수를 사용자 1과 사용자 2로 나눠서 배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3GPP에 대한 어떤 그 구조도인데요. 뭐 저희가 지금 사실은 뭐 3GPP에 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3GPP의 조직도를 왜 보냐? 사실은 이제 필요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GPP에 여러 개 이제 그 태스크 그룹이 있는데 RAN이라는 게 사실은 오늘 발표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이고요. 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밑에 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실제로 표준을 만드는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워킹 그룹 1이 라디오 레이어, 그러니까 피지컬 레이어를 하는 데고요. 워킹 2가 라디오 레이어 2, 3, RR 이거는 이제 맥 레이어하고 그 리소스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킹 그룹 3는 IUB, IUC, IUR 이게 뭐냐면 사실은 다 인터페이스 이름입니다.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들의 어떤 시그널링들을 다 다뤄주는 게 워킹 그룹 3. 뭐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3GPP는 다른 표준하고 다르게 오픈되어 있어요. 3GPP.org를 들어가시고 보면 거기에 모든 표준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이 표준 보고 싶어 라고 그러면 읽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피지컬 레이어인지 아니면 맥 레이어인지 시그널링인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각자의 관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맥 레이어 쪽 관심 있는 사람은 워킹 그룹 2 안에 들어가서 문서들을 찾아보면 표준도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볼 수 있을 뿐더러 그 표준이 만들어지기까지 몇 년 동안 쭉 디스커션했던 테크니컬 다큐멘트들도 다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려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1999년부터 2011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지금 2018년인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위에는 3GPP의 표준 스케줄이고요. 아래는 커머셜 디플로이먼트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때 표준이 나와도 한 3년 정도 후에 2002년에 디플로이가 됐구나. HSDPA가 2002년에 표준이 만들어졌지만 한 3년 후에 2005년에 디플로이 됐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표준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디플로이 하기까지는 상용화해서 실제로 서비스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데 근데 지금 많이 그 시간이 줄어졌죠. 5G에 와서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GPP의 실제 표준의 어떤 그 진화 과정을 한번 이제 다른 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릴리즈 99. 자, 우리가 이제 뭐 책도 사실은 1판이 있고 2판이 있고 3판이 있고 4판이 있고 계속 에디션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표준이 이제 릴리즈가 됩니다. 새로운 판이 나와서 1999년에 나온 게 릴리즈 99, 그 다음에 릴리즈 4, 5, 6, 7, 8 해서 쭉 해가지고 릴리즈 15이 지금 NR 표준이 릴리즈 1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릴리즈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인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여기 지금 그 빨간색으로 쭉 친 것처럼 이 밑에가 사실은 LTE 전의 3G에 대한 표준이고요. 릴리즈 8의 굉장히 큰 피처가 뭐냐면 LTE가 이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TE는 릴리즈 8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릴리즈를 할 때 스탠다드는 빅 체인지, 스몰 체인지, 빅 체인지, 스몰 체인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빅 체인지 LT 들어오고 약간 스몰 체인지가 릴리즈 9에 있었고 그다음에 빅 체인지가 릴리즈 10에 있습니다. 그게 LT 어드밴스드가 여기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뭐 할 일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11, 12 좀 추가적인 그 보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3에 LT 어드밴스드 프로 그다음에 14 보수, 그다음에 15이 이제 N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다 외워야 돼 그게 아니라 사실 그냥 알아두면 좋은 게 릴리즈 8, LTE 표준, 릴리즈 10, LTE 표준, 그다음에 5G NR, 5G NR 릴리즈 뭐냐라고 물으면 너무 쉽죠. 5G니까 15, 릴리즈 15 이렇게 알아두시면 아마 기억하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사실은 들어가는 건데 시간이 꽤 좀 지났는데요.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LTE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고유명사처럼 LTE를 생각을 하죠. LTE. 근데 사실은 LTE가 뭐의 약자냐면 롱텀 이볼루션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대뜸 드는 생각이 뭐죠? 그럼 숏텀 이볼루션도 있었나? 있었습니다. 숏텀 이볼루션 있었어요. 자, 숏텀 이볼루션이 뭐냐면 사실 HSPA, 하이 스피드 패켓 액세스라고 부르는 게 숏텀 이볼루션이었어요. 그러니까 3GPP에서 WCDMA라는 걸 만들어 놓고 야, 요거 3G 잘 요거 좀 이볼루션 진화시켜야 되겠는데 요거를 좀 근시일 내에 진화시키는 거하고 아주 오랜 시일 걸려서 진화시키는 걸로 둘로 나눠서 해보자. 그래서 숏텀으로 간 게 약간 금방 진화를 해야 돼. 빨리 진화를 해야 되니까 손 아무것도 대지 마. WCDMA 그대로 써. 이렇게 돼가지고 PA가 WCDMA 쓰면서 발전을 한 거고요. 야, 롱텀 우리한테 시간이 많아. 야, 바꿀 거 다 바꿔 괜찮아.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해서 만들어지면서 OFDM이 CDMA를 이제 대체하게 돼서 LTE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LTE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레이턴시를 줄이자, 데이터 레이트 높이자, 커패시티나 커버리지를 개선하자, 코스트를 낮추자. 그래서 뭐 기존 HSP의 릴리즈 6에 비해서 LTE는 피크 유저 스루풋은 10배, 레이턴시는 두세 배가 작아졌으니까 뭐 작아졌겠죠. 그 다음에 스펙트럴 에피션시는 두 배에서 네 배 정도 높아졌다. 사실은 이때만 해도 이와 같이 오브젝티브가 몇 가지 안 되죠. 근데 이제 아마 이따가 보게 될 5G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그 리퀘어먼트들이 존재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TE 네트워크는 지금 릴리즈 8 LTE 네트워크는 우측과 같고요. 릴리즈 6일 때 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좌측의 그림입니다. 딱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여기 지금 동그라미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동그라미 하나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노드 B가 이제 기지국인데 기지국을 관장하는 RNC 라디오 네트워크 컨트롤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컨트롤 해줬었는데 그 기능이 이 노드비로 내려와서 노드비가 사실 똑똑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볼브도 노드비, 뭐 이넨스도 노드비 뭐 이렇게 똑똑해진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가 여기 보시면 점선과 실선이 있는데 점선은 컨트롤 플레인, 실선은 유저 플레인, 즉 컨트롤 데이터가 가는데 유저 데이터가 가는 데인데 사실 유저 데이터가 감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정보가 가는 곳을 거쳐서 가게 되고 여기서는 그것이 코어 네트워크상에서 세퍼레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코어 네트워크 펑셔널리티 스플릿.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그 코어 네트워크 쪽에 그 기능이 양분화됐다라는 게 이제 LTE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스펙을 뭐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큰 그림을 크게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LTE는 릴리즈 8에 들어가는 기능이고 LTEA는 릴리즈 10에 들어가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8, 그 다음에 그게 조금 진화한 릴리즈 9, 요 지금 빨간색 네모 친 부분이 사실은 LTE에 관련된 표준 릴리즈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릴리즈 8에 LTE가 들어왔고 릴리즈 9에 뭐 로케이션 서비스나 MBMS 서포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여기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명기를 했습니다. 릴리즈 8에 기본적인 LTE가 들어갔는데 LTE의 기본적인 성능은 채널 디펜던트 쉐줄링, 하이브리드 ARQ, OFDM 전송, 다중 안테나 지원, IC/IC, 대역폭의 유연성, FDD 및 TDD 지원. 그 다음에 릴리즈 9에 위치 측정, MBMS, 듀얼 레이어, 빔포밍 같은 기술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UI, 단말기, 그 다음에 e노드 B 기지국, 그 다음에 또 다른 e노드 B, 그 다음에 패킷 코어를 갖다 놓고 여기 지금 그 안에 네모박스 안에 써놓은 게 뭐냐면 표준의 넘버입니다. 표준의 그 넘버.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피지컬 레이어를 하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3GPP.org에 들어가서 스펙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난 뭐 받아야 되지? 처음에는 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LTE 표준 피지컬 레이어 하는 사람이 공부하고 싶으니까 그거 받아보고 싶어. 그러면 뭘 찾아보면 되냐면 36.211부터 36.214까지 211, 212, 213, 214 요 4개 스펙을 다운로드해서 읽어보면 이게 LTE의 피지컬 레이어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나는 뭐 예를 들면 나는 관심이 노드 B와 노드 B 간의 인터페이스 이쪽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사실은 36.421부터 36.424까지 표준을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스펙들이 잘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여기에다 넣어놨고요. 자, 여기는 이제 LTA requirement입니다. requirement. 그래서 requirement 사실은 LTE가 수용할 수 있는 요 밑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requirement부터 한번 보죠. Scalable bandwidth. 자, 3G에서 WCDMA의 밴드위스는 얼마였죠? 네. 오메가헤르츠였죠? 오메가헤르츠. 그 오메가헤르츠 고정된 CDMA의 대역폭이 여기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오메가헤르츠가 될 수도 있고 10MHz 될 수도 있고 15MHz 될 수도 있고 20MHz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MHz 대역폭이 3메가나 1.3메가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죠. 아니 5메가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역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왜 대역폭이 좁아지냐. 이 1.4하고 3.0은 사실은 하이 데이터 레이트를 서비스하기 위함이 아니라 협대역 GSM이 LTE로 넘어올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협대역 쪽 옵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밴드위스를 가질 수 있다는 게 LTE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개의 대역폭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하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 지금 밑에 있는 표 보시면 되는데요. 1.4, 3.0, 5, 10, 15, 20 이와 같이 맥시멈 20MHz의 대역폭을 갖게 되는데 이때 이와 같은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절대로 손대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기준이 뭐냐면 서브 프레임의 듀레이션은 1ms이다. 시간축에서 단위로 서브 프레임의 듀레이션은 1ms이다. 또 주파수 축상에서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OFDM 캐리어들이 있죠. 캐리어들의 제일 마루와 마루. 제일 꼭대기와 꼭대기의 사이가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입니다. 요거 약간 옆으로 싹 옮겨보면 결국 그게 뭐냐면 서브 캐리어의 밴드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캐리어의 스페이싱이 15kHz다 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고정을 해놓습니다. 빨간색 제가 네모박스까지 쳐놨죠. 빨간색 네모박스까지 쳐놓은 이유는 사실 저게 이제 오후에 NR 표준을 공부하다 보면 저게 흔들려요. 그래서 LTE에서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것은 LTE에서는 이게 고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이나 주파수 상에서 뭐가 고정이냐? 그러면 서브 프레임 1ms,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 15kHz 이걸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즉 아까 그 OFDM의 하나의 서브 캐리어의 대역폭을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대역폭을 스케일업을 하게 되면 그 대역폭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정된 서브 캐리어의 대역폭 15kHz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서브 캐리어의
개수를 늘려가면 되겠죠. 그 개수를 늘려가면 15kHz 곱하기 n이 되면 그 대역폭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그 대역폭을 몇 개의 서브 캐리어를 가질 거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서브 캐리어가 72개, 180개, 300개, 600개, 900개, 1200개 이와 같이 그 서브 캐리어 개수로 그 스케일러블한 밴드위스를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FFT 랭스가 있는데 FFT 랭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뒤에 또 한번 OFDM 얘기가 나올 텐데 OFDM이 실제로 상용화에 실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이 캐리어가 무지 많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600개의 서브 캐리어를 다 하나하나 모듈레이션을 시켜가지고 하려면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을 모듈레이션 하는 과정을 DFT, 인버스 DFT를 가지고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FFT 랭스가 사실 이 서브 캐리어의 개수하고도 사실은 관련성이 깊은데요. 그래서 이제 FFT 랭스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심벌 포 슬롯, 사이클릭 프리픽스 이거는 사이클릭 프리픽스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 OFDM의 시간축의 그림에서 그 뒤에 있는 일정 구간을 앞에다가 카피해서 붙인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이클릭 프리픽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는 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사이클릭 프리픽스가 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조금 뒤에 그림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MHz 대역폭을 가지고서 다운링크 피크 레이트 100Mbps, 뭐 업링크 50Mbps를 이제 지원하는 것이 이제 리퀘어먼트였었고요. 그다음에 레이턴시도 당연히 줄여야 되죠. 근데 그 이 레이턴시 뭐 예를 들면 유저 플레인 레이턴시가 5ms 이하, 컨트롤 플레인 100ms 이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5G에 가면은 사실은 저 레이턴시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죠. 뭐 1ms 이하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뭐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고요. 액티브 유저가 많아져야 되고 커버리지가 넓어져야 되고 이와 같은 일반적인 리퀘어먼트를 가지고 이제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OFDM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OFDM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서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 바뀔 수 없는 그 숫자 얼마라고 그랬죠? 15kHz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 하나의 서브 캐리어의 마루와 이 마루의 그 이 주파수 간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면 뭐죠? 이게 결국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사실 대역폭의 절반이 되는 거죠. 이 대역폭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브 캐리어 개수를 몇 개를 고려할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대역폭이라는 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아까 20MHz 정도까지 대역폭을 플렉서블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OFDM 모듈레이터와 디모듈레이터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것보다도 IFFT, FFT.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서브 캐리어를 갖다가 다 변조시키고 복조시킬 때 FFT를 쓸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실제로 이 OFDM이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아까 캐리어 숫자에 그 FFT 사이즈가 같이 병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싱글 캐리어 FDMA 또는 우리가 DFT 스프레드 OFDM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아까 이제 제가 피크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시오 설명을 드렸죠. 피크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시오가 너무 크면 이게 파워 앰플리파이어의 non-linearity 특성 때문에 efficiency가 떨어져서 파워 에피션시가 떨어져서 안 좋다. 그러니까 파워 에피션시가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벽에서 나온 콘센트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기지국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단말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단말기에서 쏘는 바로 그 신호의 그 전력 효율이 나빠지는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LTE에서는 업링크에다가 즉
단말기에서 쏘는 신호의 경우 OFDM과 비슷하지만 OFDM이 아닌 싱글 캐리어 FDMA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딱 보면 이 안에 OFDM 변조기가 들어있어요. IDFT, IFFT가 들어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앞에 DFT 블럭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DFT 블럭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싱글 캐리어 FDMA라고 부르지만 또 한편에 다른 사람들은 DFT 스프레드 OFD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OFDM을 하는데 그 전에 DFT를 통과시켜서 DFT 스프레드 OFDM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사실은 어떤 그 효과를 보이냐면 지금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일반적인 다운링크에서의 OFDM이에요. 아까 오버랩된 데이터 그 서브 캐리어들이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이것이 업링크에서는 이와 같은 싱글 캐리어 FDMA, DFT 스프레드 OFDM을 하면 이와 같이 싱글 캐리어가 날아가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OFDM의 어떤 그 단점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5G NR 가면 조금 옵션이 다양해지니까 그거는 이따가 또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자, 이거는 그 쉐줄링입니다. 쉐줄링.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FDM이 되면서 시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에다가 여러 가지 그 리소스들을 할당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되는데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뭐냐면 이게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이 있는데요. 노란색과 파란색이 지금 이 채널입니다. 채널. 그래서 노란색, 파란색이 각각 유저 1과 유저 2의 채널 상태인데 볼록하게 높아져 있는 게 아마 채널이 좋은 상태일 때니까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유저들한테 캐리어들을 얼로케이션 해가지고 스케줄링을 해주면 효율이 좋아진다는 얘기인데요. 다운링크 이 스케줄링을 이제 해줄 때 시간 축과 주파수 축상에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막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기본적인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케줄링을 해줄 때 시간 축에서는 매 1ms마다. 자, 근데 1ms이 아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숫자였죠. 뭐였죠? 서브프레임의 길이였죠. 그래서 다운링크 스케줄링 할 때 시간 축에서는 서브프레임별로 뭔가 스케줄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축상에서 보면 180kHz당. 자, 주파수 축상에서 아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15kHz였죠. 그러면 15kHz를 180kHz를 15로 나누면 얼마가 나옵니까? 예? 12가 나오죠. 12가 나와요. 그죠? 12. 그러니까 그러면은 뭔가 12개가 들어간다 이런 느낌인데 이 느낌인데 요거 지금 RB라고 해놓은 건 뭐냐면 요게 리소스 블럭입니다. 리소스 블럭이라는 거가 12개의 그 서브 캐리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쵸? 자, 요거는 지금 그쵸? 예. 자, 요 그림은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다운링크 스케줄링에 관련된 시간과 주파수 축상에서의 그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요 네모칸 하나가 조금 아까 얘기한 스케줄링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시간축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죠? 1ms 서브프레임 단위고 주파수 축상에서 보면 180kHz. 그래서 요 단위로 되는데 요 180kHz를 여기 지금 여러 개 뭔가 서브 캐리어가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좀 세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제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6개면은 사실 6개의 서브 캐리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 겹쳐져 있지 않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서브 캐리어 2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몇 개가 들어 있나요? 서브 캐리어가? 가운데 하나 있고 양옆에 반씩 있죠. 그럼 4개죠. 그죠? 맞아요? 2개의 서브 캐리어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오버랩된 거 하나 있죠? 양쪽에 반. 그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6개가 있으면은 몇 개가 있겠죠? 12개가 있죠.
그러면 조금 아까 180을 나눈 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업링크는 서브프레임별로 이제 스케줄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CIC. ICIC는 뭐냐면 인터셀 인터페런스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사실은 이러한 어떤 기술들을 쓰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신호를 그 기지국과 가까이 있는 단말기는 가까우니까 신호가 좋은 품질로 들어오는데 셀 엣지 같이 멀리 있는 놈은 굉장히 좀 나쁜 성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와 같은 신호가 다른 옆에 셀에서 들어오는 신호로부터 인터페런스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예전에는 감안하지 않았는데 야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X2 인터페이스가 아까 뭐였죠? 이노드 B와 이노드 B 간의 인터페이스가 X2 인터페이스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그 인터페이스로 인접셀의 상황이 인접셀로 가고 또 오고, 즉 옆에 셀 상황이 가고 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저 옆에 있는 셀이 지금 세게 뭔가 신호를 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쏘면 안 되겠다거나 다음에 써야 되겠거나 뭐 옆에 있는 셀이 이렇게 리소스를 스케줄링했어.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좀 인텔리전트한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ICIC가 사실은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게 이제 익스텐션이 릴리즈 11의 콤프로 됩니다. 그래서 콤프도 이제 뒤에 릴리즈 11이니까 8, 9, 10, 10이 되니까 LTE가 아니라 LTE 어드밴스드 피처가 되는 거죠. LTE 어드밴스드의 콤프로 LTE의 ICIC가 익스텐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그 ICIC 좀 약간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뭐, 간단하게만 보면, High Interference Indicator, Overload Indicator, Relative Narrowband Transmission Power Indicator. 다 뭐냐 하면, 신호, 나 세게 쏴, 아니면 나 스케줄링해서 지금 쏴, 이런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인디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내가 좀 조절을 해서 인터페런스가 서로 강하게 오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추가적인 어떤 인디케이터를 쓴다. 그래서 업링크 ICIC, 다운링크 ICIC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ARQ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ARQ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orward Error Correction, 그 다음에 ARQ에 결합된 형태인데요. Forward Error Correction은 아까 채널 코딩 말씀드린 게 사실은 Forward Error Correction입니다. 그 다음에 ARQ는 말 그대로 Automatic Repeat Request. 야, 깨졌어, 다시 보내줘. 받고 깨졌어, 다시 보내줘. 이게 Automatic Repeat Request인데요. 하이브리드 ARQ는 이 두 개가 이제 에러 정정과 탐지가 같이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수신기에서 이 하이브리드 ARQ를 썼을 때 이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이스 컴바이닝이라는 방법하고 인크리멘탈 리던던시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그림이 사실 그거 설명해 주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뭐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그 정보 비트가 사실은 이와 같이 코디드 비트, 즉 채널 코딩을 통과하면 리던던시들이 막 붙으니까 좀 이렇게 데이터량이 많아졌죠. 많아진 거를 이제 최초 전송 쪼개서 보냅니다. 보내고 다시 보내줘. 그러면 똑같은 처음 보냈던 비트를 또 보냅니다. 또 보내줘. 그럼 처음 보냈던 것을 똑같은 걸 또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또 보냈던 거 EB라는 에너지가 두 개가 보내졌으니까 수신기 입장에서는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2EB가 되고 세 개 받으면 3개의 EB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그냥 에너지 컴바이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왼쪽이 체이스 컴바이닝이에요. 그래서 체이스 컴바이닝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컴바이닝,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우측이 인크리멘털 리던던시인데 처음에 이 부분을 보냈어요. 깨졌어요. 두 번째는 그걸 그대로 보내지 않고 코디드 비트의 일부 다른 비트들을 보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요 신호 일단 난 두 개를 받았는데 이 두 개가 결국은
그 코디드 비트들이 더 많이 간 거기 때문에 코딩 게인이 여기서 이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크리멘탈 리던던시를 써주면 이제 코딩 게인, 조금 아까 에너지 게인, 체이스 컴바이닝 에너지 게인 이외에 코딩 게인이 얻어지고,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보낼 수 있는 게 세 종류야. 그럼 세 종류 다 보내고서 또 깨지면 다시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채널 코딩 게인 플러스 뭐 아까 체이스 컴바이닝의 에너지 게인까지도 같이 이제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인크리멘탈 리던던시 부분들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모, 일단은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제 안테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송신기에서도 안테나 여러 개 쓰고 수신기에서도 안테나 여러 개 쓰는데, 죄송합니다. 송신기에서 그 수신기에서 안테나 여러 개 썼을 때 뭐 수신 다이버시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송신 다이버시티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거 그림을 통해서 보면 스페이스 타임 트랜스미트 다이버시티라고 해가지고 이 안테나와 이 안테나에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S3가 여기 지금 날아갈 여기 지금 순서대로니까 이건 타임 축이라고 보면 S3가 여기 날아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 두 번째 날아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적으로도 조금 그 순서를 바꿔서 보냈으니까 시간적인 어떤 변화, 시변 채널에서 다이버시티 게인을 얻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신할 때 S3 안테나 1, 2 각각 날아가니까 수신했을 때 서로 다른 경로를 통과하니까 이건 안테나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스페이스 프리퀀시니까 동일한 A0랑 A0라는 데이터가 보내질 때 OFDM 캐리어에 서로 다른 캐리어에 실려서 전송하게 되면 서로 다른 주파수니까 프리퀀시 다이버시티가 얻어질 거고, 동시에 두 개의 안테나에서 날아가니까 스페이스 다이버시티도 같이 얻어지는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뭐 빔포밍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페이셜 멀티플렉싱,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멀티플 안테나를 세워서 서로 다른 어떤 다이버시티 효과, 그러니까 시변 채널, 주파수 변화 채널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다이버시티 효과도 있지만, 안테나를 여러 개 써서 만약에 수신기에서 그걸 구분할 수 있다면 안테나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보내면 안테나 개수만큼 몇 배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커패시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마이모가 사실은 이 그 스페이셜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커패시티하고 마이모 할 때 보통 우리가 마이모 하면은 이 스페이셜 멀티플렉싱 마이모를 이야기하죠. 커패시티를 우리가 관점에서 쳐다보니까요. 자, 그래서 스펙트럼 플렉서빌리티인데 이거 뭐 FDD, 그러니까 TDD, 사실은 FDD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FDD만 사실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TDD를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고 해서 이제 소개를 간단히 했고요. 그다음에 MBMS, 그러니까 이건 방송과 관련된, 그다음에 포지셔닝, 위치 측정과 관련된, 그다음에 듀얼 레이어 빔포밍은 빔포밍, 아까 설명드린 빔포밍과 그러니까 빔을 내로하게 형성해서 인터페어런스를 줄이는,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여주는 거죠. SNR을 높여주는 그러한 기법하고 스페이셜 멀티플렉싱을 같이 결합한 듀얼 레이어 빔포밍이 LTE 테크놀로지에 들어와 있다. 자,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지금 시간이 사실은 많진 않은데 하여튼 조금 빨리 하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좀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아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숫자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시간축에서는 뭐였죠? 서브 프레임 1ms, 주파수 축상에서는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 15kHz. 이건 항상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시간축이기 때문에 뭐부터 찾아봐야 되냐면, 야, 1ms 서브 프레임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요 하나가 서브 프레임 1ms입니다. 근데 이게 10개가 모여서 10개를 모아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왜? 서브 프레임은 뭔가 서브, 프레임의 서브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거 10개 모아서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1ms 10개니까 10ms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서브 프레임 1ms은 2개의 슬롯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슬롯은 0.5ms 되죠. 그리고 하나의 슬롯 안에 이제 OFDM 심볼이 들어가게 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뭘로 이제 두 종류를 나누냐면, 아까 사이클릭 프리피스라는 거 설명드렸죠. 그죠? 시간 도메인에서 뒷부분 카피해가지고 앞부분에다 붙이는. 그게 이제 여기 지금 빗금으로 쳐져 있는 게 지금 그 사이클릭 프리피스인데, 그게 짧은 경우와 긴 경우가 있어요. 짧은 경우와 긴 경우가 있는데, 긴 경우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멀티패스 딜레이가 긴 상황을 이 안에 수용하기 위해서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멀티패스 딜레이가 긴 상황에서 신호 ISI에 의한 어떤 그런 열화를 막을 수 있게끔, 그걸 수용할 수 있게끔 이제 길게 된 그게 이제 요 밑에 그림인데, 너무 심플하죠. 0.5ms라는 어떤 슬롯이라는 길이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채널에 의한 어떤 딜레이 때문에 사이클릭 프리픽스를 길게 해줘. 그러면 나머지에다가 뭘 넣어야 되면 데이터를 넣어야 되죠. 그럼 데이터를 넣을 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제 밑에 우리가 확장 CP, 그러니까 사이클 프리픽스가 긴 경우에는 6개 심볼이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반적인 경우는 7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7개 심볼, 6개 심볼이 왜 다르게 들어가냐? 결국 사이클 프리픽스 오버로드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그 하나의 그 OFDM 심볼을 보면 여기 사이클 프리픽스와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와 같은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뭐 숫자들은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멀 CP가 아까 일반 CP고요. 엑스텐디드 CP, 이게 아까 확장 CP니까 심볼 숫자를 보면 7개고 여긴 6개. 요 밑에 있는 건 멀티캐스트 채널에만 국한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생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멀 CP는 일반적으로 딜레이가 작은 채널, 엑스텐디드 CP는 딜레이가 굉장히 큰 경우에 쓴다.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TDD입니다. TDD는 우리가 FDD는 주파수를 구분해서 다운링크, 업링크를 주파수로 구분하는 거지만 TDD는 주파수 하나 싱글을 쓰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 하나의 라디오 프레임을 2개의 하프 프레임으로 나누고 그 2개의 하프 프레임이 이와 같이 5개의 서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하프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약간 혼동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라디오 프레임이 10개의 서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FDD랑 사실 구조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특이한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서 업링크하고 다운링크가 시간적으로 구분되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브프레임 1번하고 서브프레임 6번에는 그 다운링크하고 관련된 파일럿 시그널, 업링크하고 관련된 파일럿 시그널이 중간에 가드 피리어드를 넣고서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 나머지 서브 프레임들은 어떻게 채울 것이냐, 다운링크로 채울 거냐, 업링크로 채울 거냐,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막 플렉서블하게 하면 사실 수신자가 그걸 다 알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컨피규레이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브 프레임 1번하고 이제 6번은 S, 이와 같은 시그널링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변하지 않는 게 다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무조건 0번 서브 프레임은 다운링크, 서브프레임 넘버 2의 경우는 업링크, 그 다음에 서브프레임 넘버 5는 전부 다운링크. 요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컨피규레이션에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업이냐 다운이냐 해가지고 이와 같은 7개의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컨피그레이션이 거의 스태틱 하다고 합니다. 뭐 바꿀 수는 있지만 사실 바꾸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향후에 5G에서 TDD를 쓰게 되면 사실은 이와 같은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슈들이 되겠죠. 자, 보시죠. 그래서 이건 타임 프리퀀시 리소스. 아까 RB가 뭐라고 그랬죠? RB가 이제 리소스 블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약간 트리키하죠. 하나의 라디오 프레임이에요. 하나의 라디오 프레임에는 서브 프레임이 몇 개 들어가죠? 하나의 라디오 프레임은 10ms이니까 서브 프레임이 10개가 들어가죠. 1ms이. 근데 여기 지금 약간 트리키하게 20개 이렇게 돼 있어서 트리키한데, 이게 왜 그러냐? 하나의 서브 프레임은 2개의 슬롯이니까 이제 20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슬롯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심볼. 아까 노멀 CP인 경우에 7개, 익스텐드 CP 6개죠. 노멀 CP 이그젠플을 넣은 겁니다. 6개. 7개. 자, 그 다음에 그 7개의 심볼이, OFDM 심볼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요 지금 굵은 선으로 지금 네모 친 게 보면은 주파수축. 이 지금 Y축은 주파수축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죠. 12개의 서브 캐리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스케줄링 설명할 때 아까 시간축에서는 1ms, 주파수축에서는 180kHz였죠. 그래서 180kHz 나누기 15kHz. 그래서 아까 12이 나온 게 요 지금 12개의 서브 캐리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스케줄링 할 때도 이 리소스 블럭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요 각각의 하나의 서브 캐리어와 하나의 OFDM 심볼을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를 리소스 엘리먼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지금 살펴봤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넣어놨는데, 하나의 리소스 블럭이 12개의 서브 캐리어니까 곱하기 15 하면 180kHz고, 그 180kHz가 하나의 리소스 블럭인데, 이 리소스 블럭이 지금 이거는 어느 케이스냐면 밴드위스 3MHz의 케이스입니다. 여기 지금 3MHz 표를 다시 넣어놨는데요. 3MHz의 표인데 리소스 블럭이 15개예요. 그러면 15개니까 곱하기 15 하면은 이렇게 180kHz 곱하기 15 하면 2700kHz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버추얼 서브 캐리어라고 해서 서브 캐리어 실제로 데이터가 안 날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합치면은 256개의 서브 캐리어. 자, 여기 보시면 256. 그래서 요게 사실은 그거죠. 그 256이 FFT 사이즈니까 여기에 2700kHz에다가 요 위에 아래 버추얼 서브 캐리어까지 다 합치면은 아마 이제 계산이 3.84MHz가 나와서, 여기 보면 샘플 레이트 3.84MHz가 여기 같이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지금 3MHz 밴드위스 말고 예를 들면 15MHz, 10MHz 각각의 경우에 한번 계산해 보시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대충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은 그 전체적인 그림을 다운링크에서 시간축에서 세부적으로 쭉 들어간 그림, 또 업링크에서 쭉 들어간 그림들을 이제 그려놓은 거니까 참조하시도록 하고요. 자, 지금 사실은 시간이 너무 좀 타이트한데 그래도 하여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피지컬 주로 그 시간과 주파수 축상에서의 어떤 피지컬한 부분들만 위주로 살펴봤는데, 이제 약간 좀 넓게 아키텍처를, 시스템 아키텍처를 좀 쳐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를 쳐다보면 이제 란하고 코어 네트워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우측이 이제 랜을 좀 자세하게 그린 거고요. 그러니까 무선 구간이 포함된 어떤 시스템들, 뭐 이노드비하고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건 다 인터페이스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코어 네트워크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린 게 좌측 그림이에요. 이 랜 말고 이게 다 코어 네트워크인데 코어 네트워크는 뭐 이와 같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코어 네트워크와 랜을 합쳐서 우리가 랜과 코어 네트워크를 합쳐서 우리가 이볼브드 패킷 시스템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인데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피지컬리 전송이 되는데 이 데이터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베어러라는 무선 베어러라는 게 PDCP, RLC, 맥, 피지컬. 자, 이거 다 그 LTE의 레이어 이름입니다. 피지컬 위에 맥 레이어, 맥 레이어 위에 RLC 레이어, RLC 레이어 위에 PDCP 레이어. 그래서 베어러라고 하는 그것이 PDCP를 통과하고 RLC를 통과하고 맥을 통과해서 피지컬 레이어에 와서 실려서 전송이 되고 그걸 다시 피지컬 레이어에서 받은 것을 맥, RLC, PDCP로 해가지고 결국 다시 데이터를 까보는 그런 레이어를 프로토콜을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보여드리지만 사실은 여기서 채널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쪽 안테나에서 이쪽 안테나까지 가는 이 채널이 바로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피지컬리 날아가는 거니까 피지컬 채널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요 지금 맥에서 피지컬 요걸 우리가 트랜스포트 채널, 그다음에 RLC에서 맥을 로지컬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상위를 하면 관심을 갖고 하는 분들은 뭐 로지컬 채널이니 뭐 이런 걸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오늘 그 강의에서는 피지컬 채널에 관점을 맞추기 있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포트 채널, 전송 채널 이 정도부터 이제 살펴를 보게 되고 이 피지컬 레이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2, 맥, RLC, PDCP 이런 데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프로토콜에서 말씀드렸죠. 프로토콜에서 피지컬 채널 소개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채널, RS, 맥에서 피지컬,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로지컬 채널. 그래서 이 로지컬 채널, 트랜스포트 채널, 피지컬 채널이 하나가 위에서부터 동일한 게 뚝뚝뚝뚝 내려오면 아주 심플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로지컬 채널이 트랜스포트 채널에 어딘가 다른 곳에 매핑이 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CCCH라는 것은 다운링크 쉐어드 채널이라고 하는 트랜스포트 채널에 매핑이 되고 이거는 피지컬 다운링크 쉐어드 채널에 매핑이 된다. 이와 같이 매핑이 돼서 피지컬 채널은 구분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앞에 전부 P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CH로 끝난 건 채널 이름이고요. 여기 지금 DCI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입니다. 컨트롤 인포메이션. 그래서 사실은 뭔가 신호의 송수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위에 논리 채널부터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피지컬 채널에 그냥 갖다 붙이는 거가 이제 컨트롤 인포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링크 쪽은 훨씬 더 복잡하죠. 근데 업링크 쪽은 조금 더 심플합니다. 그래서 논리 채널, 트랜스포트 채널, 피지컬 채널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자, 아까 그러면은 LTE 프로토콜에서 각 레이어별로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내려오는 프로토콜을 보여드렸는데 그 프로토콜을 통과하면서 실제 데이터 패킷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PDCP, RLC, 맥, 피지컬 보면 우선 베어러에 뭔가 헤더가 붙어서 PDCP SDU가 되고 여기 헤더를 다시 붙여서 RLC SDU가 되고 여기에 다시 두 개를 여기서 합치는 과정, 나누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헤더를 붙여서 맥 SDU가 되는 거고 여기에 맥 헤더를 붙여서 피지컬로 내려줄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스포트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블럭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있다가 피지컬 레이어의 맨 위에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자, 뭐를 하나요? 트랜스포트 블럭이 맥 레이어에서 내려오면 여기다가 이제 CRC를 붙이게 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운링크, 업링크 프로시저를 설명드릴 텐데 다운링크 설명드리면 사실 업링크는 설명드릴 게 특별히 없어요. 왜냐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운링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은 트랜스포트 채널이 이와 같은 피지컬 채널에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BCH, PCH, 다운링크 쉐어드 채널, 멀티캐스트 채널이 뭐 피지컬 브로드캐스트 채널과 피지컬 다운링크 쉐어드 채널, 피지컬 멀티캐스트 채널에 매핑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와 같은 컨트롤 인포메이션이 또 필요하니까 이제 피지컬리 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트랜스포트 채널이 사실은 이제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로드캐스트 채널은 셀에 전체적으로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겠죠. 그래서 마스터 인포메이션 블록이라고 해서 그 셀의 어떤 정보들을 단말한테 다 뿌려주는, 그래서 단말로 하여금 기지국에 붙을 수 있게 해주는 정보가 브로드캐스트 채널을 통해서 날아갈 거고요. 그다음 페이징 채널은 말 그대로 뭐 나한테 전화가 울리게 되는데 그 전화가 울리게 되려면 이와 같은 페이징 채널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운링크 쉐어드 채널은 말 그대로 여러 사용자가 나눠서 쓰면서 여기에 주로 데이터들을 전송하게 되는 채널입니다. 데이터들이 이제 실리게 되는 채널이고요. 그다음 멀티캐스트 채널, 방송과 관련된 채널이고요. 여기는 지금 피지컬 채널인데요. 피지컬 채널은 앞에 뭐 P자가 다 붙어 있는데 주로 데이터 전송은 PDSCH를 통해서 다운링크 쉐어드 채널을 통해서 전송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피지컬 시그널은 피지컬 채널이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실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레퍼런스 시그널, 싱크로나이제이션 시그널 이런 것들이 실리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코헤런트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코헤런트 모듈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에스티메이션 같은 걸 해줘야 되니까 파일럿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파일럿 자체가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진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레퍼런스 시그널들을 피지컬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용도에 따라서 뭐 셀 스페시픽, 유의 스페시픽 뭐 또 안테나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레퍼런스 시그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요 지금 싱크로나이제이션 시그널은 셀 서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싱크로나이제이션 시그널, 세컨더리 싱크로나이제이션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트 채널 프로세싱인데요. 트랜스포트 채널이 이제 실제로 피지컬리 실리기 위해서 뭐 어떤 프로세싱을 하냐, 뭐 BCH, 그러니까 이걸 주로 우리가 봐야죠. 왜냐면 데이터가 여기 다운링크 쉐어드 채널에 실리니까 뭐 트랜스포트 블록, CRC 어태치먼트, 세그멘테이션, 터보 코딩, 레인 매치 뭐 이런 등등을 겪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클리어하죠. 지금 전송 블록이 전달됐다는 얘기는 전송 블록이 이제 트랜스포트 블록이 전송됐다라는 얘기고 트랜스포트 블록에 CRC가 삽입되는 게 첫 번째 그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분할이 되기도 하고 분할이 되면 CRC를 다시 한번 삽입하고 채널 코딩 뭐 등등 이렇게 레인 매칭, 하이브리드 IQ, 스크램블링, 변조, 안테나 매핑에서 날아가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트랜스포트 블럭이 이제 맥에서 내려오면 여기에 CRC를 붙입니다. 뭐 CRC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코드 블락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는데 이 쪼개지는 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죠. 근데 이 세그멘테이션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안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이 코드 세그멘테이션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터보코드의 인터널 인터리버의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6144비트라는 그 숫자보다 커지게 되면 6144로 자르게 되는 거고요. 자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자른 다음에 CRC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CRC는 사실 트랜스포트 블락의 CRC랑은 좀 다른데 이 CRC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코드 블락이니까 채널 코딩으로 들어가니까
디코딩할 때 뭐 early termination, 빨리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이 들어가니까 빨리 끝내기 위해서나 뭐 이런 목적이나 아니면 뭐 디코딩 블럭의 early detection을 위해서 쓴다. 그래서 위에 아까 트랜스포트 블럭의 CRC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트랜스포트 블럭이 이게 지금 터보 코드 이게 지금 한 비트가 들어가서 3비트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3분의 1짜리 터보 코드 인코더인데요. 자, 보시면은 그 하나의 코드 블럭이 들어갔을 때 요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6144비트의 맥시멈 비트 수를 가지는 그 인터리버입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아까 세그멘테이션 잘라주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코딩이 되면 뭐 각각의 트랜스포트 채널에 따라서 뭐 터보 코딩을 쓸 때도 있고 아니면 블록 코딩을 쓸 때도 있고 그 필요한 그 경우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코딩이 쓰이는데 아마 이 부분도 이따가 오후에 NR 들으실 때는 좀 많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주로 중요한 데이터는 터보 코딩을 썼었는데 터보 코딩을 뭐 이따가는 찾아보기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인코딩 된 비트들이 이제 뭐 비트 콜렉션, 비트 셀렉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비트 셀렉션이라는 거는 여기 RV가 들어갔는데 RV는 뭐냐면 리던던시 버전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하이브리드 ALQ 쓸 때 체이스 컴바이닝도 쓰지만 인크리멘털 리던던시를 쓴다고 했죠. 근데 인크리멘털 리던던시 쓸 때 처음에 보냈을 때 요 첫 번째 파트, 그다음 두 번째 파트, 그다음 세 번째 파트라고 그냥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걸 보낼지가 사실은 리던던시 버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던던시 버전을 요거와 같은 서큘러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심어놓고 여기서 셀렉션 골라가지고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크램블링은 뭐 랜더마이제이션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안테나 매핑 뭐 이런 거는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업링크는 지금 트랜스포트 채널, 그 다음에 피지컬 채널, 지금 훨씬 다운링크하고 비교했을 때 간단하고요. 뭐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요 68페이지 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다운링크 쉐어드 채널처럼 업링크 쉐어드 채널 그림인데요. 딱 한 가지만 다릅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지금 DFT 프리코딩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링크는 그냥 OFDM을 쓰지 않고 DFT 스프레드 OFDM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DFT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것 말고는 아마 거의 대동소이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 네. 40분까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 좀 사실은 양은 많고, 또 얘기할 건 많은데, 빨리 막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네요. 자, 여기 이제 LTA하고 LTA 프로 두 개가 남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LTA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LTA가 실제로는 공식적인 4G의 리퀘어먼트를 만족한 스펙이 되기 때문에 자, 말씀을 드릴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G 5G, 3G 이런 리퀘어먼트는 3GPP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3GPP는 표준을 만든 다음에 그 표준을 ITU에 가서 이제 실제 표준으로 또 다시 한번 ITU 표준으로 이제 실제로 인증을 받는데 그때 ITU가 리퀘어먼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4G 리퀘어먼트를 만족하면 4G라는 것이고 만족 못하면 사실 4G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ITU라는 데서 IMT 2000이라고 하는 3G의 이름이죠. 3G의 ITU에서 부르던 이름이 IMT 2000이었는데 그 IMT 2000 3G 다음에 IMT 어드밴스드라고 해서 이제 4G 이름을 IMT 어드밴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LTE가 사실은 진정한 4G인 IMT 어드밴스드의 그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키는 LTE. 그래서 그 LTE 어드밴스드라고 사실은 명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LTE 어드밴스드의 모티베이션은 실질적인 어떤
IMT 어드밴스드의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키는 실질적인 4G의 리퀘어먼트 만족시키는 표준을 만드는 그런 거였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LTE는 릴리즈 8, 그 다음에 LTA는 릴리즈 10. 그래서 릴리즈 10부터 LTE 어드밴스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여다보면 LTE 어드밴스드 밑에 보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그 다음에 마이모, 뭐 릴레이 이런 게 들어가고요. 릴리즈 11 가면 이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인핸스먼트, 그 다음에 뭐 콤프, 아까 콤프 잠깐 얘기했었죠. 아까 언제 했죠? ICIC 얘기할 때 했었죠. ICIC가 익스텐션 된 게 릴리즈 11에 들어간다, LTA에 들어간다라고 한 그게 바로 콤프고요. 그리고 릴리즈 12, 뭐 스몰 셀이나 D2D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좀 들여다보면 릴리즈 10에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사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건 어그리게이트 한다는 건 모은다는 거죠. 모으는데 뭘 모으냐 하면 캐리어를 어그리게이션 모으는 겁니다. 아까도 LTE에서 서브 캐리어들을 다 어그리게이션해서 모아서 플렉서블 밴드위스를 만들지 않았었나?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그때 만들 수 있는 최대 대역폭이 20MHz였죠. 그 20MHz를 또 모아서 만드는 게 이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그 LTE 어드밴스드에서 IMT 어드밴스드의 그 리퀘어먼트를 채워줄 수 있는 굉장히 키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여러 멀티 안테나 익스텐션, 뭐 릴레잉, 뭐 이런 것들이 10에 있었고 11에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능 개선이 됐고 콤프랑 뭐 여러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 그림 보면서 캐리어를 갖다가 여러 개를 모아서 쓰면 멀티플로 쓰면 사실은 멀티플로 쓰면은 우리가 많은 대역폭을 써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그만큼 멀티플 캐리어들을 모은 만큼 데이터 레이트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아까 수도, 맨 처음에 우리가 수도꼭지 하나랑 수도꼭지 여러 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고요. 사실은 수도꼭지 하나도 물을 졸졸졸졸 나오게 할 수 있고 확 틀어가지고 콸콸 나오게 할 수 있죠.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QPSK, 16KM, 64KM 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도 컨티규어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non 컨티규어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있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인트라밴드 어그리게이션, 컨티뉴어스한 인접 캐리어를 쓸 수도 있고 어그리게이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떨어져 있는 이 캐리어들을 어그리게이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떨어져 있는 밴드에 인터밴드 어그리게이션도 할 수 있다. 물론 밑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복잡해지겠죠. 여러 가지 상황, 그 밴드 내에 이런 정보들이 달라지니까 이런 건 되게 복잡한 경우에 해당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캐리어를 모으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캐리어마다 또 컨트롤 시그널도 또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를 들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서포트하는 셀에 있다가 내가 어떤 여행을 하는데 그 지방으로 갔는데 그 지방에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서포트하지 않는 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서비스 받다가 아닌 셀로 넘어가면 그럼 어떻게 되지?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머리 캐리어라는 것을 둡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캐리어 뭐라는 걸 두고 뭐 이와 같이 지금 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해줄 수도 있고 뭐 다시 그 프라이머리 싱글 캐리어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프라이머리 캐리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릴리즈 11에서는 뭐 인핸스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좀 인핸스먼트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TDD에서의 다운링크하고 업링크에서의 컨피규레이션을 컴포넌트 캐리어에 대해서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컨피규레이션도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다중 안테나 확장인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발표하는 부분에서 다중 안테나 부분은 사실은 거의 막 덜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다중 안테나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꾸준히 다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 왔는데 그 연구가 되어 온 거를 여기에 포함시키면 너무 헤비해지기 때문에 제거를 해왔지만 아까 그래도 다중 안테나에 대한 어떤 간단한 소개를 위해서 다운링크하고 업링크 다이버시티, 그다음에 스페이셜 멀티플렉싱, 그다음에 빔포밍 이 정도만 소개를 드렸는데 그와 같은 다중 안테나 스킴이 인핸스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갖다가 8x8 다운링크 쪽에, 업링크 쪽에는 4x4 정도를 써서 당연히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하면서도 데이터 레이트를 높일 수 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테나 개수를 늘리면서 사실은 스페이셜한 어떤 멀티플렉싱 게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릴레이인데요. 릴레이는 한동안 되게 열심히 많이 연구도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근데 사실은 D2D 릴레이 사실은 전부 다 연관성이 있고 엮여질 수 있는 기술들이긴 하지만 릴레이에는 이와 같이 레이어 0, 1 릴레이, 2 릴레이, 3 릴레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플하죠. 리피터 그냥 수신된 거 증폭만 해가지고 다시 내보내주는 것, 전달해주는 게 이제 앰플리파이 앤 포워드 릴레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코드 앤 포워드는 실제로 디코딩까지 다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이걸 다시 트랜스밋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트랜스밋 시켜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디코드 앤 포워드 이게 훨씬 더 성능이 좋겠죠. 왜냐하면 앰플리파이 앤 포워드만 하면 계속 증폭만 해서 가게 되면 노이즈가 계속 중첩되고 쌓이기 때문에 성능은 떨어지겠죠. 근데 훨씬 더 심플하다는 장점은 있고 거꾸로 이제 디코드 앤 포워드는 복잡하다라는 또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셀프 백홀링이라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제 햇넷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 여러 가지 이 셀들이 이제 호모지니어스하지 않고 헤테로지니어스 뒤섞여 있는 거죠. 뒤섞여 있어서 서로 다른 송신 전력 가진 셀들이 커버리지가 이제 겹치도록 이와 같이 큰 셀 안에 이런 스몰 셀들이 막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간섭 시나리오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레인지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셀 사이즈가 경우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런 예를 드는 건데요. 레이지 익스펜션도 있고 사실은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셀 온오프라고 해서 셀을 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줄여주는 극한적인 상황이 이제 꺼주는 건데 이와 같이 해서 간섭 시나리오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코디네이티드 멀티포인트 이게 이제 아까 콤프를 나타내는 건데 ICIC 인터페어런스 코디네이션 하기 위한 기술이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제 콤프로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중 멀티 포인트 코디네이션, 그다음에 멀티 포인트 트랜스미션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림이 있으니까 이 멀티 포인트 트랜스미션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는 실제로 전송을 두 개를 기지국에서 단말한테 이와 같이 셀 엣지에 있는 단말한테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것이 다이나믹 포인트 셀렉션이라는 방법이 될 거고요. 실제로 두 개를 다 받는 경우를 우리가 조인트 트랜스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멀티 포인트 트랜스미션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아까 ICIC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죠. ICIC는 인접셀의 송수신 상황을 보고 인터페런스를 좀 피할 수 있고 보낼 때 안 보내거나 세게 보낼 때
참았다 보내거나 뭐 약간 이런 조금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옆셀에서 이 데이터 자체를 서포트해 주는 거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터미널 케이퍼빌리티인데요. 이거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다 LTE 얘기니까. 근데 이거 릴리즈 뭐 8부터 10, 11까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유의의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유의의 카테고리를 잘 몰라요. 잘 모르죠. 유의 카테고리 1번이야, 유의 카테고리 8번이야, 이런 거 잘 모르죠. 근데 사실은 어느 때인가 한번 이 유의 카테고리가 대중들한테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캣6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캣6라는 단말기가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캣6가 사실은 카테고리 6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릴리즈 10에 속해 있는 그런 단말기니까 LTEA에 해당하는 단말기가 처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이미 LTE를 4G로 사실 프로모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또 LTEA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아마 카테고리 6라고 해서 아마 그때 막 선전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말이 각각 서로 다른 데이터 레이트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갖고 있고요. 그 케이퍼빌리티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거의 이제 시간도 다 됐는데요. 여러 가지 숫자들을 그냥 표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 표가 뭐냐? 처음에 컬럼은 LTE, 두 번째는 LTE 어드밴스드, 세 번째는 IMT 어드밴스드. 무슨 얘기냐 하면 LTE 릴리즈 8, 뭐 and 릴리즈 9, 그 다음에 LTE 어드밴스드 릴리즈 10, 11, 12, 뭐 이와 같은 릴리즈에 따라서 지금 맨 왼쪽 컬럼은 Peak Spectral Efficiency, Average Spectral Efficiency, Cell Edge Spectral Efficiency, Speed, Peak Data Rate, Latency, Capacity, Channel Bandwidth 이런 것들이 어떤 값을 갖느냐라는 걸 쭉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LTE Advanced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를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IMT Advanced, 즉 4G의 requirement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경우는 IMT 어드밴스드에 15 만족했네 LTE가 6.75 6.75의 만족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4G의 미트를 못한 겁니다. 근데 LTE 어드밴스드는 15인데 30이고 6.75인데 15이기 때문에 다 미트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LTE 어드밴스드가 실질적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IMT 어드밴스드의 리퀘어먼트를 다 미트하는 그런 진정한 4G 표준이 된 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리고 이 표는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스펙트럴 에피시언시가 bps per 헤르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헤르츠를 곱하면 예를 들면 15에다가 이게 지금 20MHz다. 그럼 20을 곱하면 뭐가 나오죠? 300이 나오죠. 그래서 피크 데이터 레이트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각각의 항목들이 사실 연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스펙트럴 에피션시가 bps per 헤르츠니까 여기다 헤르츠 대역폭을 곱해주면 bps가 나오니까 데이터 레이트가 나오니까 이와 같이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지금 오른쪽에 괄호로 쫙 써놓은 거는 뭐냐면 이제 멀티플 안테나의 개수입니다. 뭐 1x2, 2x2, 트랜스밋 안테나 개수 곱하기 수신 안테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뭐 LTE 프로도 사실은 한두 페이지 해놨는데 마지막에 이제 레퍼런스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 대학원생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이 4G, LTE, 그 다음에 5G, NR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저희 대학원생은 입학하자마자 처음 왔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제 학생을 생각해서 사실은 이와 같은 레퍼런스를 제가 이제 참조를 해서 발표를 준비했는데 통신에 대한 너무 백그라운드가 이제 부족하면 사실은 레퍼런스 4 같은 게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1하고 2는 뭐냐면 레퍼런스 1의 번역판이 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릭슨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3, 그 다음에 레퍼런스 5 이거 두 개는 노키아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근데 좀 일반적인 통신을 너무 모르면 4번 책을 보시고 그거보다 조금 통신에 대해서 좀 아시면 노키아 책이 그래도 수식도 없고 좀 그림도 많고 해서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좀 디테일하게 스펙에 가깝게 살펴보시려면 1번이나 2번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G NR 책이 나왔어요. 요 에릭슨 사람들이 쓴 책이 나왔어요. 저도 이제 사서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저는 뭐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진 않지만 여기 지금 대학원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접근을 어디서부터 할지 공부를 어디서부터 할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접근을 하면 이제 접근하기 쉽고 이제 공부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빨리 막 떠들고 막 그러고 또 막 일부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가서 좀 아쉽기는 한데 하여튼 오늘 오후에 들으실 5G NR 강의에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여튼 이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